6월 23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하락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월은 정책 금리가 낮다며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2개 분기 역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유류세 석 달 면제 법안을 요청했습니다. 월가에서 S&P 500 역대 상반기 최대 폭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채원리금 루블화 상환 허용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영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1%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의 5월 CPI가 전년 대비 7.7% 증가하며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lready an extraordinarily challenging and uncertain time. We are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and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The American economy is very strong and well positioned to handle tighter monetary policy.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And frankly, the events of the last few months around the world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us to achieve what we want, which is 2% inflation and still a strong labor marke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앞서 보신 영상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통제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를 둘러싼 이 경고의 목소리도 월가에서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S&P 500 지수는 0.13%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떨어지며 11,000선 바로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8% 떨어지며 5,900선에서 독일 닥스 지수도 1% 넘게 빠지면서 13,1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에 코스피는 2% 빠지며 2,300선에서 코스닥 지수도 무려 4% 급락하며 74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글로벌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 빠지면서 3,200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도 2% 넘게 밀리면서 21,000선 바로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하며 이날 소폭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14%선에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0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성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일단 미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1%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오전에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고요. 특히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점이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월 이외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 또한 우호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지속되면서 매물 수화 속에 상승문을 반납하며 결국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S&P 500도 0.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파월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 막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보다 자세한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에 둔화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파월은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시장은 합리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 의한 시스템적 위기로 시장의 급락 가능성을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경기의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면서 우려를 언급하기는 했었지만 최근 데이터를 감안 2분기는 여전히 확장세를 보일 것이며 당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특별히 높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이슈가 있었지만 이란의 6월 원유 수출이 지난 5월에 하루 46만 배럴보다도 급증한 96만 배럴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부추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의 하락은 경기 침체 이슈보다는 공급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듯 국제유가가 공급 측 이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가솔린 가격 또한 전국 평균 $5를 하위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장 마감을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유류세 면제를 3개월간 요청하기로 하면서 오늘장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장 엑슨모빌은 4% 가까이 떨어졌고요. 쉐보론의 경우도 4.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세 번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오늘장 부동산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프로로지스가 2.8%, 또 아메리칸 타워는 2%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주 뒤를 이어서 헬스케어주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일라일릴리가 3%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2% 가까이 올랐고요.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오늘장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FRA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현재 매우 매력적인 진입점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CFRA는 테슬라의 운영과 수익 실행, 미래 제품 라인,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과 독일 베를린 공장의 생산 성장 가능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모간 스탠리는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건수 전망치를 낮췄고요. 목표가도 $1,2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0.4% 하락하며 $708 선에 마감했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아이폰 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고요. 오늘장 애플의 경우는 0.3%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모네스 크레스피 하트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을 주요 종목이라는 평가인데요. 오늘장 아마존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메타는 오늘장 0.7%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오늘장 4%라는 강세를 나타내며 $178 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AMD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AMD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AMD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오늘장 1%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속스 ETF 모두 1%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TSMC에 대한 루프캐피탈의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루프캐피탈은 TSMC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TSMC의 핵심 산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TSMC는 2.3% 내림세 나타내며 $84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의 소식입니다. 경쟁사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히자 오늘장 코인베이스 주가가 9.7% 급락했습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가 화학기업인 다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 셧다운 이후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다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다우 가치가 비싸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다우는 4.7%가 떨어지며 다우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시포트가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공급망 차질을 우려했고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나이키 주가가 3.4%로 크게 빠지며 10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담배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 FDA는 내년 5월까지 담배의 최대 니코틴 수치를 확립하는 표준 규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담배 회사 알트리아 주가가 오늘장 9%로 크게 빠지면서 장중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백화점 체인 콜스는 프랜차이즈 그룹과 주당 60달러의 규모의 매각 협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그룹이 인수 가격을 기존의 주당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춰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따라서 콜스 주가는 8.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투자은행 JMP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마켓 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커진 여행 수요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고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2.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독일의 첫 F-35 전투기 인도를 발표했습니다. 노후화된 독일의 함대 교체 수요로 2026년에 인도할 예정이고요. 오늘장 로키드 마틴은 0.8% 내림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미국 내 모든 주에 걸쳐서 이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면제 대상은 1갤런당 18.4센트인 휘발유 유류세와 24.4센트인 경유 유류세가 해당됩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약 3.6%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해당 소식은 유가의 하락세를 견인했고요. 오늘장에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3% 인근대 떨어졌습니다. WTI는 105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IEA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방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강한 지적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천연가스의 상승세에 일조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천연가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CRB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CRB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RB라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에서 선정했고요. 이 19개 원자재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된 지수입니다. 이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CRB 지수는 오늘장에서 미미하게 빠졌습니다. 0.01% 내려갔고요. 324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원목 알아보겠습니다. 원목은 어제 향후 수급 균형이 기대되고 이 배송 지연 문제가 해결되다는 두 가지 소식에 5%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나치게 많이 오른 탓인지 오늘은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장중 한때 마이너스권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올라서 1%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616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대도 보겠습니다. 대도는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2%대 급락세를 경험했습니다.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한 이유는 파묘와 대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두와 대두유 오늘장에서 모두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대두 같은 경우 2% 정도 떨어졌습니다. 1,479센트 선 기록했고요. 대두유 역시 떨어졌습니다. 4% 가깝게 하락했고요. 67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시적인 이유가 옥수수의 수요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옥수수 가격에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 원인이 더 작용하면서 옥수수 가격은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곡물 시장에서의 거래량 감소와 유가의 하락세, 그리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옥수수 가격 보도록 할게요. 693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밀 보겠습니다. 어제 밀은 흑해 통로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크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항구가 공격을 받으면서 협상의 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충분한 공급량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가격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았지만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0.23% 정도 빠졌고요. 1000센트에서 내려온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밀은 오늘장에서 985센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와 커피 보겠습니다. 코코아와 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격에도 특이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가격만 보자면 코코아는 소폭 내렸고요. 커피는 2%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코코아 같은 경우 2,459달러, 커피는 236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적절한 공급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따라서 설탕 가격은 앞으로 큰 변동성 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설탕 가격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18센트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과 은입니다. 오늘장 금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높였습니다. 은은 떨어지면서 금과 반대의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금은 1,840달러 선이었고요. 은은 21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이 이번 주에 시행되는데요. 이제 중국의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만드는 소형 가전이나 전기차 등의 모든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금속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등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니켈 모두 내렸습니다. 그중 니켈이 5%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 5.24% 정도 빠져서 24,589달러 선에 지켰습니다. 다음은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구리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특히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구리는 2% 떨어지면서 4달러 선에서 3달러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석 보겠습니다. 주석은 4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의 재고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주석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6%대 급락했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 29,25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날은 캐시우드의 게놈 ETF와 미국 장기 국채를 따르는 ETF가 상승, 건화물 관련 펀드와 유가와 관련 있는 석유 기업들을 추종하는 펀드가 하락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루 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우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PI 같은 후행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선도 지표인 금과 목재 가격이 지지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인들이 전기차로 눈을 돌리며 연료 가격은 지금 고점을 지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국채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는 점 등이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전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은 존슨앤드존슨 등 제약사가 호실적을 내놓으며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캐시우드의 아크 게놈 레볼루션 ETF ARKZG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이 상품에는 주로 헬스케어 부문 그리고 그 외에도 IT와 자재, 에너지, 소비재 부문의 다양한 기업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코퍼레이션, 텔라다 켈스, 호니스 파마슈티컬스 등이 6에서 8%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50%가량 크게 빠져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날은 4% 넘게 상승하여 31달러 선에 마감했고 지난주 목요일부터도 꾸준히 올라서 5일 동안 상승률도 8%가 넘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드리우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다소 하락했는데요. 채권 시장 ETF인 EDB는 상승했습니다. 뱅가드에서 운용하며 블룸버그의 채권 관련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총 80개 정도의 미국 정부 채권을 가지고 있고 기간은 평균 20년 이상으로 장기 채권들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 국채 ETF ZROZ나 블랙록의 GOVZ도 오늘 3%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락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해상 운임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해운주 중에서 펜오션과 컨테이너 선샤인 등의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3분기에는 중국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철광석 수입이 급증하는 등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벌크 해운 지수를 추종하는 BDI 운임 지수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가격이 내리고 곡물과 석탄을 추종하는 파나맥스 인덱스도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웨이브의 건화물 ETF BDRY가 8%대로 오늘 독보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화물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이틀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에는 글로벌 공급난이 지속되던 1년 동안도 38% 내려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43%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의회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란 소식에 크게 밀렸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류비가 치솟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법안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따라 유류세 면제를 적용하던 소매 주유소 가격이 3.6% 인하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모두 이번 방안에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외부 변수와 시장의 공급, 또 수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며 세금 감면액을 감당할 수입원이 있는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이와 관련해 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는 SOP ETF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습니다. S&P 오일앤가스 탐사 및 생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발레로 에너지와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헬스코퍼레이션, EQT 코퍼레이션, 그리고 안테로 리소시스 등의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이날 해당 기업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올해로 들어서 봤을 때는 헬스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50에서 90%대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언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해소 전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7월 중에 0.50%포인트 그리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카고 총재는 7월 자이언트 스텝이 합리적이라면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했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을 덮기 위해서 좀 단호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경기 침체 가능성과 함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여럿 있었는데요. 시장은 먼저 파월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각 22일 미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40년 내 최고를 찍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금리 인상 속도는 데이터와 경제 전망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지난 몇 달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연착륙 달성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하커 연은 총재는 7월 회의에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모두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건 지표에 달렸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연준 인사들은 중립금리 수준을 올해 3.25%에서 3.5%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기조를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밤사이 나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 구체적으로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유류세 3개월 한시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오늘 3% 가까이 하락했는데 공급 확대와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풀이되고 또 빌 더들리 전 뉴욕 청재는 미국의 경제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유류세 한시 면제 법안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5를 잡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치솟은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백악관 연설에서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연방 유류세는 일반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18센트, 디젤의 경우 갤런당 24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류세를 유예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 가정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는데요. 이외에도 각 주에서 부과하는 유류세를 유예해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이미 지방 유류세를 인하한 주를 거론하며 더 많은 주들이 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제프 커리 상품 투자 부분 책임자는 유류세 면제가 오히려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 휘발유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격 하락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유 회사들에게 증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수요를 잡는 것인데 미국인들의 휘발유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은 가격을 잡더라도 이 가격 상승세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캐나다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7% 상승하면서 3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국의 5월 CPI도 전년 대비 9.1%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각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3.1%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캐나다와 또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영국과 캐나다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CP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캐나다 통계청은 5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3년 1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7.4%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달 대비로는 1.4% 올라 전달의 수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BMO 캐피탈은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됐다며 특히 휘발유 가격급 등이 캐나다의 물가를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다음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CPI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영국 통계청은 영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1%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CPI는 40년의 최고치를 2달 연속 기록했는데요. 주택,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운송비 가격 상승이 물가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5회 연속 금리 인상을 실시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는 현재 영국 정부가 마주한 큰 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소식들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IEA가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격 하락을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고 또 독일 당국이 7월 중 가스 공급 경보를 비상 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가스 공급 축소에 5년간 가스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1,300에서 $1,2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세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이 투자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 하락을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경고인데 IEA의 경고 바로 짚어주시죠.
에너지 투자를 둘러싼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투자 지출액이 에너지 가격 하락을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에너지 투자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투자가 올해 2조 4천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투자 지출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은 청정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차지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투자는 1조 4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EA는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늘어난 투자액의 절반 가까이는 에너지 공급 능력 확대와 비용 낮추기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정 에너지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필수적이나 청정 에너지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는데요. 청정 에너지 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기후 공약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총 2조 8천억 달러가량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청정 에너지 투자액은 이에 못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D 디패깅이 제2의 루나 사태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미국 연준 연구진은 1, 2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1년 안에 침체 위험성이 50%를 약간 웃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티그룹은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둔화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까지 끌어올렸다면서 경제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스테이블 코인 USDD의 디패깅입니다. 디패깅이라고 하면 1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2의 루나나 테라 USD 사태는 아니다. 자, 이런 평가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테라 루나 포장 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USDD는 지난 5월 초에 출시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라와 비슷하게 트론 코인의 소각과 발행을 통해 달러 가치가 연동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디패깅, 즉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USDD는 테라처럼 투자자들에게 29%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만큼 USDD의 디패깅이 제2의 테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BC는 USDD가 제2의 테라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USDD와 테라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USDD는 테라의 규모에 거의 못 미친다고 했는데요. 또 USDD는 테라처럼 보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테라는 가상화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담보되는 구조였다면 USDD는 초과 담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USDD가 붕괴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에는 테라와 같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전성을 고려해 스테이블 코인 투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가상화폐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잠시 후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에서는 중국 증시와 또 ETF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